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보건정보 데이터 분석. 여러분들 열심히들 하셔서 지난번 시간 과제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보조 과제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잘들 받아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R을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보내드린 그 과제, 그 보조 과제 등을 참조를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고 설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초보적인 프로그래밍 하실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조금 여러분들 좀 힘들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 지금 초보적인 어떤 그 R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를 갖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본인이 직접 찾으면서 하지 않으면은 그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스스로 좀 노력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아마 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같이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같이 한 부분이 추정과 가설 검정부터 오늘 시작을 하면 되죠. 그런데 원래는 이 다음 챕터인 연속성 자료의 분석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따라오는데 조금 R이 생소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96페이지까지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T테스트인데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그 뒷부분이 여러 집단의 평균 비교가 그 다음 내용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그 요 앞에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요 96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여러 집단의 평균 비교 요 앞부분까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는 96페이지 이전에 있는 R 프로그래밍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과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까지 이번처럼 공부를 하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시는 테크닉이 오늘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참고를 따라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추정과 가설 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해보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 추론이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그 파퓰레이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샘플을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모집단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인 추론입니다. 우리가 내린 표본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할 때 어떤 리서치를 수행하건 간에 본인이 세워놓은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설이 논문에 실릴만 한 정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값, P밸류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의 수준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절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그 통계학 원론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인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만 사실만 좀 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결론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결론을 여러분들 논문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점구간과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무가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H0라고 대립해서 알터네티브 하이퍼테시스를 H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 대립가설인데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설이 있잖아요. 통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 이 학설을 귀무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기존에 존재하는 통설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갖고 한 번도 논문에서 썼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논문을 쓸 때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는 통설을 부정하려고 쓰는 게 아니죠. 그죠? 부정하려고 쓰는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리지널 아티클을 쓴다고 할 때는 통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설과는 다른 주장을 해야지 그 논문이 억셉이 돼갖고 출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그게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고, 지금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학설이 바로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인데, 여러분들이 통계학 책을 보다 보면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유의수준과 검정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71페이지 중단까지 쭉 얘기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1종 오류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귀무가설이 사실인데도, 귀무가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논문을 쓰실 때 귀무가설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이 나면 그게 바로 제1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제2종 오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실제로 여러분들 논문을 투고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1종 오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새로 주장하는 논문이 있잖아요. 그 논문은 통설하고 이런 점에서 통설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논문이 저널에 채택이 될 텐데, 실제로는 통설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건데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저널에 그 논문이 채택이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논문에 투고했을 때 그 저널에 논문이 억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억셉이 되는 경우, 이게 제1종 오류입니다. 제2종 오류는 반대예요. 이 논문은 새로운 사실을 분명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저널에 억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통설을 뒤집지 못했다고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저널에서 리젝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 이 제1종 오류하고 2종 오류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통계학 책을 보다 보면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동시에 줄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저널의 편집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저널의 편집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저널의 편집자는 그 저널에 채택되어야 하는 논문은 채택하고 리젝을 해야 되는 논문은 리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그 심사하는 기준을 갖다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그 저널에 절대로 퍼블리시가 되면 안 되는 논문들은 퍼블리시가 안 되겠지만, 반면에 그 논문에 퍼블리시가 되어야 하는 논문들도 퍼블리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한 오류를 픽스시킨 상태에서 반대쪽 2종 오류를 픽스시킨 상태에서 1종 오류를 최대한 낮추거나 1종 오류를 픽스시킨 상태에서 2종 오류를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통계적 분석이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쭉 이해를 하시면 되고, P값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결국은 계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결과가 계산이 돼서 나오면은 P값만 보면 돼요.
P값만 보면.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을 0.05로 했을 때 관측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에 반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유의 수준이 0.05일 때 유의 수준 알파가 0.05일 때 여러분들 그 계산 R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건 P값만 보면 됩니다. P값이 0.05보다 적으면은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뒤에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0.05보다 P값이 적게 나오면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05보다 숫자가 높게 나오면 P값이 그 논문은 굉장히 퍼블리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가는 여러분들 뒤에 나올 테고, 자, 여기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얘기가 있습니다.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단측 검정이라는 거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수에서 A라는 숫자 그룹과 B라는 그룹을 비교를 하는데, A라는 그룹이 B라는 그룹보다 평균이 크냐 혹은 평균이 작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알고자 할 때는 단측 검증이에요. 양측 검정이라는 건 뭐냐?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의 숫자의 평균을 비교하면은 숫자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그룹의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할 때는 그게 바로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은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각각 선택해야 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두 그룹을 비교하면 말이죠, 내가 아무리 A그룹이 B그룹보다도 분명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더라도 실제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면 당초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했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양측 검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여기서 T테스트나 이런 게 나올 텐데, T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는 특별히 그 프로그래밍상에서 정의를 해놓지 않는 한은 디폴트가 양측 검정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담즙과 포화 비율 자료를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 자료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논문 그 강의할 때 배우셨던 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 62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지난번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단측 검정도 시행하고 양측 검정도 시행한 그 코드가 지금 7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쭉 따라가서 해보시면 아십니다. 쭉 따라서 해보시면은 마지막에 검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P값이 0.02로 나오잖아요. 요거가서 0.05보다도 적죠. 적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개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 여기 처음에 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알터너티브는 다운표하고 그레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큰지 아닌지에 대해서 두 개의 그룹 중에 하나가 다른 그룹에 대해서 큰지 아닌지, 작은 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측 검정이에요. 요 얘기를 적어줘야 단측 검정을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R은 양측 검정을 시행을 해요. 했더니 0.02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0.05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큰 거예요. 이거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다음으로 양측 검증의 얘기가 나오는데, 양측 검증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보세요. T테스트 이렇게 적어서 쭉 했는데 마지막에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아까처럼 뭐 다운표해가지고 그레이터 이런 얘기가 없죠. 없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양측 검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는데 크냐 작으냐는 따지지 않고 어쨌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가 0.54잖아요. 0.05보다 훨씬 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규성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규성 검증. 이게 샤피로 윌크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샤피로 윌크 테스트. 이 정규성 검증을 하는 코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정규성 검증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은 샤피로 테스트 한 다음에 내가 정규성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룹의 이름을 넣으면은 이 그룹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성 분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이 테스트에 의해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p-value가 나오는데 p-value가 0.05보다 클 때 0.05보다 크면은 그 그룹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뒤에 t-테스트를 배우게 되는데 t-테스트를 배울 때 그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그룹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그룹은 요 코드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정규성이 확인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77페이지까지 다 끝이 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연속형 자료의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형 자료의 분석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집단의 평균 비교. 이 연속형 자료의 분석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걸 배우게 되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여기 쓰는 거는 t-테스트와 g-테스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노바가 있어요. 이 아노바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t-테스트와 g-테스트를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실제로 리서치하다 보면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동물, 실험 동물이면 실험 동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컬처하는 셀이면 셀, 이런 세포들을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컨트롤로 잡고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한 대저군으로 잡아 가지고 그 실험군으로 잡아 가지고 어떤 약물의 차이를 보는 거죠.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컨트롤,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한 트리트먼트한 그룹, 이 두 그룹의 반복 실험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반복 실험을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두 그룹의 데이터가 쭉 나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해갖고 분석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줄 것이냐, 이게 바로 두 집단의 평균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부갑성선 기능 항진증 환자 5명과 건강한 사람 12명의 혈중 칼슘량을 측정했다. 이거는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어떤 특정한 약물 처리를 해준 게 아니죠. 특정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혈중 칼슘량을 측정해서 어느 쪽에 건강한 사람의 혈중 칼슘량이 더 많은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여기까지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예는 뭐냐 하면은 7명의 대상자에게 일주일간 금연하게 해가지고 금연하게 했어요. 금연하게 한 다음에 담배를 한 개비씩 피우게 하고 12시간 후와 24시간 후에 각각 코르니틴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측정해서 피를 뽑았겠죠. 12시간 후의 수치와 24시간 후의 수치가 다른지를 조사했다. 이거는 비교한 그룹은 그룹 자체는 같잖아요. 그죠? 담배를 피운 후에 12시간 후에 피를 뽑아서 한번 검사했고 24시간 후에 피를 뽑아서 또 한번 검사를 해서 두 개를 비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본 것은 이 두 그룹이 전혀 무관한 사람 두 그룹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독립표본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지금 같은 그룹을 갖다가 담배를 피게 하고 다른 시간에 따라서 피를 뽑아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페어드 샘플이라고 합니다. 독립표본과 페어드 샘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81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5명과 건강한 사람 12명의 혈중 칼슘량을 측정하여 건강한 사람의 혈중 칼슘량이 더 많은지를 조사했다. 정규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뽑힌 확률 표본이라 가정하고 그럴 때 두 그룹의 평균 혈압이 같다고 할 수 있을지 검증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3.1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말이죠. 좀 코딩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을 따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딩을 따라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예 3.2 부분 있죠. 요게 여러분들 뒤에 코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것으로 이 83페이지 보시면은요,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으면은 가설 검증을 하기가 좀 여기 보시면은 8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모분산이 알려진 정규 모집단의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고 정규 분포를 하는 모집단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집단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험하시다 보면은 퍼플레이션 전체 분산을 알 정도면 샘플링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집단 모분산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 이 모분산이 모르는 경우,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데는 정규 분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규 분포를 한다고 확인된 집단끼리 t-테스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대개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모분산을 알고 있지 않아도 지검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일정한 숫자 이상을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모집단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샘플링한 집단은 정규 분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대개 30 이상으로 보는데, n이 3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큰 신경 안 쓰고 그냥 통계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30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 우리가 무슨 테스트를 해주느냐 하면은, 이때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t-테스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대개 A그룹과 B그룹이 있을 때 A그룹과 B그룹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셀컬처를 하건 아니면은 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건 간에 n이 30 이상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개는 여러분들 뭐 많아도 뭐 한 15, 뭐 한 20 정도 n이 그 정도 대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표본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t-테스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t-테스트라는 거를. 그러니까 t-테스트를 우리가 여러분들 실험을 하셔갖고 통계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t-테스트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의 n 숫자가 30이 안 될 경우에는 t-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t-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가 지금 여기 지금 예 3.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85페이지입니다. 뚜렷한 폐기종 발전 이전의 흡연자에 대해 폐 파괴 현상을 조사했는데, 비흡연자 집단,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흡연자 집단, 이 사람들한테서 폐 파괴 지수를 3가지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지표의 결과가 바로 이 표 3.1이에요. 그래서 흡연자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6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n이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t-테스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t-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t-테스트를 하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요 88페이지 코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를 입력을 시켰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죠. 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해당하는 그룹이 정규 분포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를 비흡연자에 대해서도 하고 흡연자에 대해서도 하는 게 바로 요거하고 요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흡연자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해주니까 P가 0.4163이니까 이거는 흡연자 그룹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흡연자 그룹도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해주니까 0.27이니까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자 그룹과 비흡연자 그룹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샤피로 윌크 테스트로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박스 플롯을 그리고 바이올린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바로 요게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흡연자가 평균이 비흡연자보다 높구나. 그 다음에 분포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요거를 다른 식으로 그리면 요게 되는 거죠. 바이올린 그림이 되는 건데 어느 쪽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흡연자가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t-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두 개의 그룹,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룹이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VAR.테스트라는 걸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요 테스트를 갖다 해주게 되면은 P값이 나오죠. 요 P값이 0.05보다 크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분산이,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T검정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T검정을 실시한 게 이거예요. T테스트가 여기 있죠. 흡연자, 비흡연자. 특별한 얘기를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 검정입니다. 양측 검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투 샘플 T테스트를 했더니 값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T테스트를 한 결과가 뭐냐면 P값이 0.01978이에요. 0.05보다 적죠? 0.05보다 적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비교한 그룹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높은 걸 우리가 이미 지금 박스 플롯이나 아니면 바이올린 그림을 통해 갖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T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낸 거예요. 확인을 해낸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짝지은 표본의 평균 비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짝지은 표본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거는 독립표본이에요. 독립표본. 두 개의 그룹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다르잖아요. 짝지은 표본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한 연구에서 환자 15명에게 새로운 혈압 강화제를 12주간 투입한 다음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 후 혈압을 비교했다고 돼 있잖아요. 같은 그룹에 대해서 혈압을 두 번 잰 겁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한 번 재고 약을 복용한 후에 한 번 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짝지은 표본이라고 그래요. 페어드 샘플이죠. 페어드 샘플에 대한 평균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가 바로 여기 여러분들 요 표에 코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대로 따라가시면 돼서 오늘 여러분들 96페이지까지 코딩하는 거를 아래서 반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로 여러분들 수행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 내용 독립표본의 평균 비교를 흡연자 비흡연자를 집어넣고 해당하는 테스트를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하고 박스 그림도 그린 후에 그 다음에 모분산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T테스트까지 해서 그 결과를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시기는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짝지은 표본도 있습니다만 요거보다도 혹시 독립 표본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개는 다 독립 표본을 해요. 짝지은 표본을 잘 안 하죠. 대개는 독립 표본을 많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독립 표본 코딩을 R에다 입력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저한테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러 집단의 평균 비교 아노바 테스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R 처음 시작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만간 R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